어머님은 제 가난이 죄라고 했죠. 당신의 탐욕이 제 부모님의 생사가 걸린 날 저를 시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묶어뒀습니다. 그날의 비수 같은 말과 행동, 저는 평생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를 그렇게 구박하고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이 좁은 전셋집 문을 두드려요? 이 비참한 몰락이야말로 어머님이 저에게 준 고통의 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지 않을 수가 없더군요. 생각 같아선 매몰차게 거절하고 돌아서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네요. 미애야, 설거지 다 했어? 그릇에 기름기 남으면 안 돼. 다시 해. 시어머니 말순의 목소리가 주방 끝까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나는 이미 두 번째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손은 뜨거운 물에 불어서 퉁퉁 부어 있었고 허리는 3시간째 구부정한 자세로 있어서 끊어질 것 같았다. 네, 어머님. 지금 다시 하고 있어요. 대답은 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그저 지쳐서인지 나도 알 수 없었다. 거실에서는 큰 며느리 지수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님, 이거 프랑스에서 직접 가져온 마카롱이에요. 한 박스에 12만 원인데 어머님 드시라고 특별히 샀어요. 아이고, 우리 지수가 최고네. 역시 명문대 나온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센스가 있어. 말순의 목소리는 꿀물이 흐르듯 달콤했다. 나를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벽에 기댔다. 가슴 한편이 서늘하게 식어내렸다. 결혼한 지 7년. 나는 단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 그런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날 아침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가족이 먼저 어머님 댁에 와서 청소, 음식 준비로 밤 늦게까지 일하고 늦게 잠이 들었었다. 미애야, 일어났어? 큰애 가족들 올 거니까 미역국 꼭 끓여놔야 해. 알지? 성우가 국물 진한 거 좋아하니까 소고기도 많이 넣고. 새벽 5시 말수는 내 방문을 두드리며 잠을 깨웠다. 옆에서 자던 남편 민수는 눈도 뜨지 않았다. 언제나 그렇듯 익숙한 풍경이었다. 네, 어머님. 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부스스한 머리를 묶으며 부엌으로 향했다. 명절 차례상 준비는 전날부터 시작됐지만 아직도 할 일은 산더미였다.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고기 굽고 모든 게 나 혼자였다. 오전 10시쯤 큰아들 부부가 도착했다. 어머님, 보고 싶었어요. 지수는 샤넬 핸드백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말순을 안았다. 말순은 지수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아이고, 우리 지수.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지? 소파에 좀 앉아. 내가 과일 깎아줄게. 어머님, 제가 할게요. 지수가 말했다. 너는 됐어. 손님인데 좀 앉아서 쉬어. 작은 애야. 여기 과일 좀 깎아와라. 손님? 결혼한 지 10년이 넘은 큰 며느리가 손님이라고?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손님이 아닌 나는 그럼 뭐란 말인가? 하인인가? 부엌대기인가? 지수는 거실 소파에 편히 앉아 스마트폰을 보며 킥킥거렸다. 명품 구두를 신은 다리를 우아하게 꼬고 손톱에는 최신 네일아트가 반짝였다. 그 모습을 보며 말수는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지수야, 요즘 피부가 더 좋아진 것 같은데? 무슨 관리 받아? 저 항상 에스테틱이랑 피부과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요. 역시 돈 좀 쓰면서 살아야 제값을 하는 거야. 그때 말순이 내게로 고개를 돌렸다. 미애, 너는 왜 그렇게 까매? 선크림도 안 바르고 다녀? 며느리가 그러면 시댁 망신이야. 나는 대답 대신 과일 칼을 더 세게 쥐었다. 선크림? 아침 5시에 일어나 부엌에서 하루 종일 땀 흘리는데
무슨 선크림을 바르란 말인가. 오후 2시 차례상이 차려졌다. 모두가 둘러앉았지만 나만 계속 부엌과 거실을 오갔다. 물 따르고 추가 반찬 가져오고 그릇 치우고. 지수는 우아하게 앉아 음식만 먹었다. 큰 며느리는 약하니까 너무 무리하면 안 돼. 말순의 말에 나는 숟가락을 놓을 뻔했다. 약하다고? 지수는 나보다 키도 크고 건강했다. 단지 일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뿐이었다. 미애, 너는 젊고 튼튼하니까 괜찮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다. 35살의 나는 이미 무릎이 시큰거렸고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은 지 2년째였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내 고통에 관심이 없었다. 식사가 끝난 후 설거지는 당연히 나였다. 10인분이 넘는 그릇들이 싱크대에 산처럼 쌓여 있고 손은 이미 갈라지고 피가 배어 나왔지만 멈출 수 없었다. 거실에서는 가족들이 TV를 보며 웃고 떠들었다. 지수는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성우는 민수와 장기를 뒀다. 말수는 지수에게 고급 한과를 권하며 연신 칭찬을 늘어놨다. 우리 지수는 정말 복덩이야. 성우가 복받아서 이렇게 좋은 와이프를 만났지. 나는 설거지 물소리에 묻힌 그 말들을 들으며 눈물을 삼켰다. 목구멍이 뜨거웠다. 저녁 무렵 내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미애야, 엄마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심상치 않았다. 왜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쓰러지셨어. 지금 응급실이야. 의사 선생님이 당장 수술 동의서 필요하대. 빨리 와줄 수 있겠니? 머리가 하얘졌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어머니의 흐느낌에 가슴이 무너졌다. 네, 지금 갈게요. 어디 병원이에요? 나는 황급히 거실로 뛰어갔다. 어머님, 저 아버지가 응급실에 계세요. 지금 당장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말수는 TV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말했다. 명절인데 어딜 간다는 거야? 손님들 아직 다 안 갔어. 하지만 아버지가 수술을 하신대요. 제가 동의서 작성해야 해요. 동의서는 내 오빠가 하면 되잖아. 오빠한테 전화해. 오빠는 지금 해외 출장 중이에요. 연락이 안 돼요. 조급한 마음에 미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말순이 인상을 찌푸리며 나를 쳐다봤다. 목소리는 왜 높여?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그리고 오늘 큰애 가는 날인 거 알지? 내가 설거지랑 뒷정리 다 해야 돼. 친척들도 저녁에 오신다고 하는데 가긴 어딜 간다고 그래. 어머님, 제발이요.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했어요. 내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말수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시댁일이 친정 일보다 우선이야. 결혼했으면 시댁이 내 집이야. 알았지?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지수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하품을 했다. 어머님, 저희는 이제 들어가 볼게요. 내일 약속이 있어서요. 그래. 조심히 가렴. 과일이랑 반찬 싸줄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말수는 급히 부엌으로 가서 정성스럽게 반찬을 포장하기 시작했다. 비싼 한우, 손으로 빚은 나물들, 내가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이 모두 지수의 손에 들려졌다. 어머님, 감사해요. 항상 신경 써주셔서. 우리 지수 맛있게 먹어. 또 오고. 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도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가 수술하시는데 가지 못했다. 대신 시댁 손님들의 저녁상을 차리고 끝이 없이 쌓이는 설거지를 하고 말순의 친구들에게 차를 따라드렸다. 핸드폰으로 전해 들은 소식은 다행히 수술이 성공했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애야,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는 시댁일이나 잘해. 그날 밤 나는 화장실에 숨어 소리 없이 울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아침상을 차리라고 했다. 미애야, 큰애 성우가 어제 반찬 맛있었대. 역시 내가 요리는 잘하는구나. 그래도 이런 걸로 자만하면 안 돼. 지수는 요리 못해도 집안 분위기를 밝게 만들잖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말이 없었다. 아침을 준비하며 나는 어제 거실에 놓여 있던 지수의 명품 가방을 봤다. 가격표가 아직 달려 있었다. 380만 원. 내가 친정 아버지 수술비로 보탰던 돈이 300만 원이었다. 남편 몰래 숨겨둔 비상금을 털어서 겨우 만든 돈이었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가정부였다. 가족이 아니라 남이었고 사람이 아니라 도구였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부서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명절이 지나고 일주일 후 말수는 내게 전화를 걸었다. 미애야, 이번 주말에 성운의 집들이 한대. 우리 가서 청소 좀 해줘야겠어. 새 아파트라 먼지 많을 거야. 네, 어머님. 나는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감정이 메마른 사막처럼 말라버렸다. 그 주말 나는 32평 아파트를 혼자 청소했다. 말수는 지수와 쇼핑을 갔고 성우는 골프를 쳤다. 남편 민수는 회사 일이 있다며 오지도 않았다. 저녁 때 돌아온 말수는 내가 닦은 바닥을 보며 말했다. 미애야, 여기 구석에 먼지 남았는데 다시 해. 나는 걸레를 들고 다시 무릎을 꿇었다. 그때 지수가 새로 산 명품 구두를 신고 바닥을 밟았다. 어머님, 이 집 진짜 좋아요. 우리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수는 흐뭇하게 웃었다. 나는 그들의 발밑에서 바닥을 닦으며 생각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왜 항상 나만 희생을 강요당해야 하는 거지? 성우의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한 건 그의 여름부터였다. 말수는 처음에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몰랐다. 큰아들은 언제나 완벽했고 성공한 사업가였으며 자랑스러운 자식이었다. 그 믿음에 금이 간다는 건 말순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성우가 운영하던 중소제조업체는 이미 2년 전부터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 인건비 상승, 원자재 가격 폭등, 모든 것이 동시에 덮쳐왔다. 설상가상으로 주요 거래처가 파산하면서 7억 원 규모의 외상 대금이 공중으로 증발했다. 성우는 밤마다 술을 마셨다. 집에 돌아오면 넥타이를 풀어 던지고 소파에 쓰러져 있었다. 눈 밑의 다크서클은 날이 갈수록 짙어졌고 머리카락 사이로 흰머리가 빠르게 번져갔다. 겨우 42의 나이에 그는 10년은 늙어 보였다. 여보,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지수가 물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형식적인 물음만이 담겨 있었다.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3개나 들려 있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성우는 눈을 감았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지수는 그 대답에 만족한 듯 쇼핑백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신상 명품 핸드백을 꺼내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매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가격표는 420만 원. 남편의 회사가 기울어가고 있다는 사실 따위는 그녀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문제가 표면화된 건 그의 가을이었다. 성우의 공장 직원들이 3개월째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하청업체들은 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공장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은행에서는 대출 연장을 거부했고 신용등급은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졌다. 말순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성우가 집에 찾아온 날이었다. 엄마. 성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4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무너진 목소리였다. 말수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왜 그래, 성우야? 무슨 일 있어?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자금이 막혀서. 성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40대 중년 남자가 어머니 앞에서 아이처럼 무너졌다. 말순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고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얼마나 필요한데? 일단 당장 3억만 있으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3억?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다. 하지만 말순에게 큰아들은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그녀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자랑스러워했던 존재였다. 알았어. 엄마가 해결해 줄게. 말순은 그날로 은행을 찾았다. 자신이 살고 있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50년을 살아온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그 집을. 은행 직원은 고령자 대출의 위험성을 설명했지만 말순은 듣지 않았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우리 성우만 살리면 돼. 그 애는 똑똑하니까 금방 회복할 거야. 말순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큰아들은 명문대를 나왔고 사업 수완도 좋았다. 이건 일시적인 어려움일 뿐이라고 믿고 싶었다. 3억 원은 성우의 계좌로 입금됐다. 말순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우야, 엄마가 입금해뒀어. 이걸로 힘내서 다시 일으켜 세워. 엄마, 고마워요. 꼭 갚을게요. 성우의 목소리는 울먹였다. 말순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애써 밝게 대답했다. 갚긴 뭘 갚아? 엄마가 아들 돕는 게 당연한 거지. 너는 그냥 열심히 해. 전화를 끊은 후 말순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가슴 한편이 무겁게 짓눌렸다. 불안감이 스멀스멀 기어올랐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그 감정을 밀쳐냈다. 괜찮아. 우리 성우는 할 수 있어. 하지만 3억 원은 모래사장에 뿌려진 물과 같았다. 한 달도 되지 않아 성우는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는 더욱 절박했다. 엄마, 미안해요. 원자재 업체가 대금을 못 받으면 공급을 끊겠대요. 2억만 더 있으면. 말순의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다. 큰아들이 무너지는 걸 마냥 지켜볼 수는 없었다. 알았어. 엄마가 또 알아볼게. 말순은 친척들에게 손을 벌렸다. 동생에게, 오랜 친구에게, 심지어 이웃에게까지. 쪽팔림도 자존심도 내려놓았다. 오직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언니, 미안한데 좀 빌려줄 수 있어? 꼭 갚을게. 말순아, 나도 여유가 없어서. 거절의 말들이 이어졌다. 말순은 그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또 다른 곳을 찾아갔다. 무릎이 닳도록 빌었고 목이 쉬도록 사정했다. 결국 여기저기서 긁어모은 돈이 1억 5천. 말순은 자신의 노후 자금까지 털어 2억을 만들어 성우에게 보냈다. 그날 밤 말순은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다.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고 가슴은 답답하게 조여왔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아니야, 맞아. 아들을 위한 거야. 성우는 내가 믿는 아들이야. 말순은 스스로를 설득하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눈꺼풀 뒤로 어두운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 사이 지수는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오히려 명품 쇼핑은 더 잦아졌다.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런치 미팅을 하고 SNS에는 화려한 일상을 올렸다. 수백만 원짜리 드레스를 입고 찍은 사진에는 수십 개의 좋아요가 달렸다.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적이 있었다. 여보,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으니까 조금만 아꼈으면 안 될까? 지수는 차갑게 대답했다. 오빠, 나도 체면이 있어요. 내 친구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나만 초라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건 내 돈으로 사는 거예요. 지수의 말은 거짓이었다. 그녀가 쓰는 돈은 모두 성우의 카드였고 그 카드의 청구서는 매달 1,000만 원을 넘었다. 하지만 성우는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떨구고 소파에 앉아 있을 뿐이었다. 말수는 며느리의 그런 행태를 보면서도 한마디 하지 못했다. 아니, 하지 않았다. 지수는 여전히 그녀의 눈에 완벽한 며느리였고 귀한 집안의 딸이었다. 설마 지수가 문제일 리 없다고 말수는 애써 외면했다. 대신 말수는 작은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형 좀 도와줘. 너도 돈 좀 있잖아. 엄마, 저도 애들 학원비에 전셋집 대출금 갚기도 빠듯해요. 형제끼리 서로 도와야지. 형이 어려울 때 동생이 나서야지. 말순의 목소리는 강압적이었다. 민수는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미애는 남편 민수가 식탁에 앉아 고개를 떨어뜨린 채 한숨만 내쉬는 모습을 봤다.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을 뿐이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올 무렵 최악의 소식이 날아들었다. 성우의 회사가 부도 처리됐다. 5억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무너졌다. 공장 문은 닫혔고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채권자들은 성우의 집 앞에 몰려와 고함을 질러댔고 말수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무릎에 힘이 풀렸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는 것 같았다. 성우야, 우리 성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지만 성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 번, 두 번, 10번을 걸어도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말수는 그날 밤 혼자 울었다. 평생을 모은 돈도 집도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다. 아들은 연락이 끊겼고 며느리는 냉정했으며 자신은 빈손이었다. 70평생을 살아오며 이토록 무력하고 절망적인 순간은 처음이었다. 어둠 속에서 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대답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지만 더 잔인한 현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경매 통지서가 날아온 건 초겨울이 지나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될 쯤이었다. 말수는 우편함에서 그 봉투를 꺼내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봉투를 뜯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열어보았다. 귀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통지. 활자로 찍힌 차가운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다. 법원, 채권자, 경매 날짜. 말순의 시야가 흐려졌고 손에서 힘이 빠져 통지서가 바닥에 떨어졌다. 50년. 이 집에서 산 시간이었다. 25에 시집와서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키웠던 곳. 새벽마다 밥을 짓던 부엌. 아이들이 뛰어놀던 거실. 남편이 마지막 숨을 거둔 안방. 모든 기억이 이 집에 스며 있었다. 벽지의 낡은 꽃무늬 하나하나에도
삐걱거리는 마루 소리에도 햇살이 비치는 창문에도 추억이 깃들어 있었다. 말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벽을 쓰다듬었다. 오래된 벽지는 손길에 거칠게 느껴졌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조였고 목구멍에는 뜨거운 덩어리가 걸려 있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 성우는 초등학생이었고 민수는 아장아장 걷던 시절이었다. 밝게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 그때는 행복했다. 가난했지만 함께였고 힘들었지만 따뜻했다. 지금은 그 모든 것이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다. 겨울 햇살이 창문으로 비집고 들어왔지만 말순의 세계는 칠흑처럼 어두웠다. 빛이 들어와도 그녀의 마음은 어둠에 갇혀 있었다. 평생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경매일이 잡혔다는 소식에 말수는 성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십 번을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지만 읽지도 않았다. 아들은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흔적을 감춰버렸다. 말수는 핸드폰을 들고 또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길게 울렸다.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결국 말수는 성우의 집으로 찾아갔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지하철 계단을 힘겹게 올라 도착한 아파트.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1번, 2번, 3번.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발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는 기척이 느껴졌다.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성우야, 엄마야. 문 좀 열어줘.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다. 복도에 서서 며느리 집 문 앞에서 애원하는 자신이 초라했다. 이웃들이 지나가며 흘끔 쳐다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말수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자존심 따위는 이미 다 버린 지 오래였다. 지금은 아들을 만나는 것만이 중요했다. 한참 후 문이 열렸다. 하지만 나온 건 성우가 아니라 지수였다. 지수는 명품 실크 가운을 입고 있었다. 부드럽게 흐르는 고급 원단이 복도 조명에 반짝였다. 얼굴에는 고급 팩이 붙어 있었고 손톱은 최근에 받은 듯한 화려한 네일아트로 장식되어 있었다. 진주 귀걸이가 귓불에서 은은하게 빛났다. 말수는 순간 숨이 막혔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성우의 회사가 망했는데 며느리는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었다. 5억이 넘는 돈이 허공으로 사라졌는데 지수의 삶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왜 오셨어요? 지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예전에 그 달콤한 말투는 어디에도 없었다. 어머님이라는 호칭조차 형식적으로 들렸다. 말순을 대하는 태도는 마치 귀찮은 방문 판매원을 대하듯 냉랭했다. 눈빛에는 따뜻함이 없었고 입꼬리는 살짝 내려가 있었다. 성우 좀 만나고 싶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데 애 아빠한테 할 말이 있어서.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다. 애원하는 것 같았고 그게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지금 없는데요. 집 나가서 며칠 동안 연락도 없어요. 지수의 대답은 너무 빨랐다. 준비된 대답처럼 들렸다. 거짓말이라는 걸 말순도 알았다. 안에서 남자의 기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성우였다. 하지만 아들은 나오지 않았다. 그럼 내가 기다릴게. 안에 들어가 있어도 될까? 지금 집안 정리 중이라 불편해요. 다음에 오세요. 지수는 문틈을 더 좁히며 냉정하게 말했다. 몸으로 문을 막았다. 안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듯했다. 지수야. 말순의 목소리에 애원이 묻어났다. 70평생 이렇게 낮은 자세로 누군가에게 빌어본 적이 없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다.
그리고 어머님, 저희도 이제 어려워요. 어머님, 집 문제는 어머님이 해결하셔야죠. 지수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마치 업무 보고를 하듯 담담했다. 그 말을 끝으로 지수는 문을 닫아버렸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자동 잠금 장치가 걸렸다. 말수는 닫힌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손은 떨렸고 다리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현기증이 일었다. 벽에 손을 짚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쓰러졌을 것이다. 복도는 고요했고 형광등의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웠다. 어디선가 요리하는 냄새가 풍겼다. 다른 집에서는 저녁 준비가 한창이었다. 가족들이 모여 밥을 먹을 시간인 것이다. 하지만 말순에게는 그런 사소한 일상이 너무나 멀게 느껴졌다. 말순은 천천히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차가운 벽이 등을 통해 전해졌고 온몸의 기력이 빠져나갔다. 가슴 한가운데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다. 그 구멍으로 모든 희망이, 모든 의지가 빠져나가고 있었다. 귀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렇게 떠받들었는데, 말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지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줬던가. 명절마다 최고급 한우를 사주고 비싼 화장품을 선물하고 손주들 학원비까지 대주었다. 지수가 좋아한다는 것은 무엇이든 해줬다. 백화점 상품권도, 명품 가방도, 고급 레스토랑 식사권도, 그 모든 정성이 한순간에 헛되이 사라졌다. 물거품처럼 흩어져 버렸다. 말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거기 있었다. 구부정한 등, 깊게 패인 주름, 생기 없는 눈동자, 광대뼈만 툭 튀어나온 앙상한 얼굴.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아들을 위해 달려오느라 자신이 늙어가는 줄도 몰랐다. 거울 속 노인이 낯설게 느껴졌고 이게 정말 자신인가 싶었다. 경매일 당일 말수는 차마 그 현장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아서 법원에 가지 못했다. 집에 혼자 앉아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다. 시침과 분침이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똑딱, 똑딱. 그 소리가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다. 오후 2시 경매가 시작되는 시간이었다. 낯선 사람들이 법원 경매장에 모여 앉아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투자 목적으로, 누군가는 실거주 목적으로. 그들에게 이 집은 그저 부동산일 뿐이었다. 하지만 말순에게 이 집은 인생 그 자체였다. 말순은 눈을 감았다. 집안의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부엌에 걸린 낡은 시계, 거실 장롱 속 남편의 옷, 베란다에서 키우던 화분들. 성우가 어렸을 때 벽에 그린 낙서, 민수가 넘어져 깨진 거실 유리창 자국.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났다. 한 장면 한 장면이 가슴을 도려냈다. 오후 3시 핸드폰이 울렸다. 법원에서 온 문자였다. 경매 낙찰 완료. 6글자가 전부였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이 말순의 50년을 지워버렸다. 손가락이 굳어져 움직이지 않았다. 시야가 흐려지고 눈물이 핸드폰 액정에 떨어졌다. 말순은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다.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는 것 같았다. 마치 심장이 통째로 도려내진 것처럼 아팠다. 숨을 쉬려 할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을 휘감았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슬픔은 처음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이렇게까지 아프지는 않았다. 그날 밤 말수는 집안을 천천히 걸었다. 손으로 벽을 쓰다듬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마루를 어루만졌다. 작별 인사였다. 한 방 한 방을 돌며 추억을 떠올렸다. 부엌에서는 새벽 밥 짓던 기억이, 거실에서는 아이들과 TV 보던 기억이, 안방에서는 남편과의 마지막 순간이 떠올랐다.
각각의 공간마다 삶이 스며 있었다. 이틀 후 지수가 전화를 걸어왔다. 말수는 순간 가슴이 뛰었다. 혹시 성우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온 걸까? 혹시 뒤늦게나마 미안하다고 말하려는 걸까? 한 줄기 희망이 가슴속에서 피어올랐다. 여보세요, 지수야? 어머님, 저예요. 지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희망은 순식간에 꺼졌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제 따로 살기로 했어요. 뭐? 말순의 귀가 제대로 들은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저랑 성우 오빠요. 이혼하기로 했어요. 이혼.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말순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현기증이 일었다. 벽을 짚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이혼? 무슨 소리야?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저희 이제 재산도 없고 빚만 남았어요. 전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지수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덤덤했다. 10년을 함께 산 남편과의 이혼을, 가족의 해체를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 냉정함이 말순의 가슴을 얼렸다. 지수야, 제발. 성우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다. 애원이었다. 어머님,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전 아직 젊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우 오빠는 어머님이 잘 아시잖아요.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끝난 사람. 그 단어가 말순의 가슴을 비수처럼 찔렀다. 며느리는 자신의 아들을 1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끝난 사람이라고 불렀다.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 고장난 물건을 버리듯. 부부가 어떻게 어려울 때 떠날 수가 있어. 어머님도 저 이해하실 거예요. 어머님도 명문대 나온 며느리가 좋아서 절 들이셨잖아요. 명품 사고, 좋은 차 타고, 그런 거 좋아하셨잖아요. 전 그냥 어머님이 원하던 대로 산 거예요. 말수는 할 말을 잃었다. 지수의 말은 냉혹하게 사실이었다. 자신이 원했던 것, 자랑하고 싶었던 것, 화려한 며느리,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며느리. 그 모든 게 지금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자신이 만든 괴물이 자신을 삼키고 있었다. 다음 주에 이사 갈 거예요. 아이들은 제가 데리고 갈게요. 손주들도 못 보는 거야? 말순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다.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어머님 처지도 어려우시잖아요. 손주들 보살필 여력도 없으시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서로한테 좋아요.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연결이 끊겼다. 말수는 핸드폰을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모든 게 무너졌다. 집도, 돈도,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들도. 평생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70년의 삶이 무너지는 데는 단 몇 달이면 충분했다. 말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목이 메어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고 그저 몸을 웅크리고 떨기만 했다.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옷깃이 젖고 바닥이 젖고 세상이 젖어 들어가는 것 같았다. 일주일 후 이삿짐 센터 트럭이 성우의 아파트 앞에 섰다. 말수는 골목 끝에 숨어서 전봇대 뒤에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지수가 명품 가방들을 들고 나왔다.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그 가방들은 여전히 반짝였다. 아이들이 뒤따라 나왔고 손주들은 할머니를 보지 못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안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지수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마지막까지 우아했다. 하이힐 소리가 아스팔트를 쳤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말순의 심장을 찔렀다. 트럭이 출발하고 그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말수는 손을 들어 손주들에게 손을 흔들었지만,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 허공에 흔드는 손은 너무나 쓸쓸했다. 성우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날 말수는 모든 걸 잃었다는 것을 비로소 받아들였다. 현실은 잔인하게 그녀 앞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이제 갈 곳이 없었다. 70의 나이에 빈손으로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 말순이 작은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건 건 경매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난 후였다. 손가락이 떨려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다. 자존심이 바닥까지 내려앉아 있었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길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고 말수는 가슴이 조이는 것을 느끼며 숨을 참았다. 여보세요,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평소와 다름없는 담담한 목소리였다. 민수야, 엄마야.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다. 평생 강하게 살아온 여자가 이렇게 무너진 목소리를 내게 될 줄은 몰랐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지금 집이 없어졌어. 경매로 넘어가서 갈 데가 없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고 말수는 그 침묵이 견디기 힘들었다. 거절의 침묵일까? 고민의 침묵일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멀어지더니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미애와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말수는 가슴이 철렁했다. 미애가 반대하면 어쩌나. 그동안 자신이 미애를 어떻게 대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잠시 후 민수가 다시 전화를 받았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미애가 괜찮대요. 말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다. 거절당할 줄 알았는데 문을 열어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정말 괜찮겠니? 네, 엄마. 오세요. 전화를 끊은 후 말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안도감과 동시에 수치심이 밀려왔다. 그토록 업신여기고 무시했던 며느리의 집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틀 후 말수는 짐을 챙겨 민수의 집으로 향했다. 가진 것이라곤 몇 벌의 옷과 낡은 이불, 그리고 남편의 사진 한 장뿐이었다. 평생을 살며 모은 것들이 단 한 개의 여행 가방에 들어갔다. 그 가벼움이 너무나 슬펐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창밖을 바라보며 말수는 눈물을 삼켰다. 민수의 집은 22평 전세였다. 오래된 빌라 2층이었고 계단은 좁고 가팔랐다. 말순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자 숨이 찼다. 무릎이 시큰거렸다. 자신이 살던 집과는 너무나 달랐다. 초라했고 비좁았다. 하지만 지금의 자신에게는 이마저도 감사해야 할 곳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미애가 나왔고 말수는 순간 시선을 피했다.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다. 미애는 여전히 수수한 옷차림이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머리는 뒤로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은 잔잔했다. 어머님, 들어오세요. 미애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원망도 비난도 담겨 있지 않은 담담한 목소리였다. 말수는 그 담담함이 오히려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이 느껴졌다. 소리치고 화를 내는 것보다 이렇게 조용한 게 더 견디기 힘들었다. 고맙다. 말수는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었다. 미애는 아이들 공부방으로 쓰던 작은 방 하나를 정리해뒀다. 책상과 책장을 한쪽으로 밀어놓고 이불을 깔아뒀다. 비좁았지만 깨끗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여기서 지내세요. 좁지만 괜찮으시겠어요?
응, 고맙구나. 말수는 짐을 내려놓고 방 안을 둘러봤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다. 크레파스로 그린 가족 그림. 엄마, 아빠, 두 아이. 모두 웃고 있었다. 말수는 그 그림을 보며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네 명이 둘러앉았다. 민수와 미애, 두 아이 그리고 말순. 좁은 식탁이었지만 음식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김치.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말수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밥알 하나하나가 모래처럼 거칠게 느껴졌다. 어머님 많이 드세요. 미애가 조용히 말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핑 돌았다. 이 며느리를 얼마나 함부로 대했던가. 명절마다 혼자 일하게 만들고 친정 아버지가 쓰러졌는데도 가지 못하게 했고 끊임없이 비교하며 상처를 줬다. 그런 며느리가 지금 자신을 받아주고 있었다. 식사 후 말수는 설거지를 하려고 했다. 제가 할게요, 어머님. 미애가 말렸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할게. 말수는 싱크대 앞에 섰다. 손이 떨렸다. 설거지를 하는 내내 눈물이 흘렀다. 그릇을 씻으며 과거가 떠올랐다. 미애가 이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손이 부르트도록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했을 며느리. 그 고통을 자신은 외면했다. 밤이 깊어 모두 잠든 후 말수는 혼자 작은 방에 누워 있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큰아들만 바라보며 살았던 인생. 명품 며느리를 자랑하고 싶었던 허영. 그 모든 게 결국 자신을 이 좁은 방에 눕게 만들었다. 미애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물 흐르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말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미애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또 가족을 위해 밥을 지을 며느리. 다음 날 새벽 말수는 미애보다 먼저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니 아직 아무도 없었다. 말수는 쌀을 씻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하는 일이라 서툴렀다. 미애가 부엌에 나왔을 때 말수는 이미 밥을 짓고 있었다. 어머님, 제가 할 텐데. 괜찮아. 내가 할게. 말수는 미애를 바라봤다. 처음으로 제대로 며느리를 본 것 같았다. 피곤한 얼굴, 거친 손, 수수한 옷차림. 하지만 그 눈빛은 맑았다. 원망이나 증오가 없었고 그저 잔잔한 평온함만이 있었다. 미애야.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어머님.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한참이 걸렸다. 목이 메었다. 70평생 며느리에게 사과해 본 적이 없었다. 미애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괜찮아요, 어머님. 괜찮지 않아. 내가 너한테 너무 못했어. 명절 때도 내 아버지 수술 때도 너를 사람처럼 대하지 않았어.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평생 강하게 살아온 여자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어머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미애의 목소리도 떨렸다. 그녀도 울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물에는 원망이 없었다. 그저 슬픔만이 있었다. 지수만 좋아했어. 명품 들고 화려하게 사는 게 좋아 보였어. 근데 그게 다 헛된 거였어. 진짜 중요한 건, 진짜 소중한 건 따로 있는데. 말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부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소리 없이 울었다. 미애는 천천히 다가와 말순의 등을 쓰다듬었다. 그 손길은 따뜻했다. 이제 괜찮아요, 어머님. 다 지나갔어요.
미애의 목소리에 위로가 담겨 있었다. 말수는 그 따뜻함에 더 크게 울었다. 이 며느리를 왜 몰랐을까? 왜 보지 못했을까? 한참을 울고 난 후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준비했다. 말없이 움직였지만 그 침묵은 편안했다. 말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미애는 반찬을 꺼냈다. 좁은 부엌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움직였지만 부딪히지 않았다. 마치 오랜 세월 함께 해온 것처럼. 아침 식사 때 아이들이 물었다. 할머니, 우리랑 오래 살 거예요? 말수는 손주들을 바라봤다. 성우의 아이들은 떠났지만 여기 민수의 아이들이 있었다. 밝게 웃는 아이들. 그동안 무심히 대했던 손주들. 말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할머니가 여기서 너희랑 지낼게. 아이가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가 말순의 가슴을 녹였다. 그제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행복은 화려함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소박한 일상에 있다는 것을. 그날부터 말수는 조금씩 변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미애를 도왔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미애와 함께 장을 보러 가고 아이들을 돌봤다. 좁은 집이었지만 따뜻했고 돈은 없었지만 마음은 풍요로웠다. 어느 날 저녁 말수는 미애에게 물었다. 미애야, 넌 왜 날 받아줬니?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했는데. 미애는 잠시 생각하다 조용히 대답했다. 사실은 어머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미웠어요. 항상 형님과 비교하며 저를 차별하셨잖아요. 일도 저한테만 시키시고. 미애의 말을 듣는 말순의 얼굴엔 미안함이 가득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어머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혼자 아들 둘 키우시느라. 그리고 가족이잖아요. 힘들 때 가족이 외면하면 안 되죠. 말수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다. 이 며느리가 자신보다 훨씬 크고 넓은 사람인 것 같았다. 돈도 학벌도 외모도 지수만 못했지만 마음만큼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 고맙다, 미애야.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다. 상처는 아물기 시작했고 관계는 점점 회복되어 갔다. 말순이 민수의 집에서 지낸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계절은 봄으로 접어들고 있었고 작은 베란다에 미애가 심어놓은 화분에서 새싹이 돋아났다. 말수는 아침마다 그 화분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다. 아침이면 함께 부엌에 서서 밥을 짓고 저녁이면 나란히 앉아 TV를 봤다. 말수는 이제 미애를 며느리가 아닌 딸처럼 여기게 됐다. 어느 날 오후 말수는 미애와 함께 재래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나란히 걸으며 장을 본다는 것. 하지만 지금은 자연스러웠다. 말수는 생선가게 앞에서 고등어를 고르며 미애에게 물었다. 이거 신선해 보이지? 애들이 고등어 좋아한다며? 네, 어머님. 민준이가 특히 좋아해요. 두 사람은 웃으며 장바구니를 채웠다. 비싼 한우나 명품 과일이 아닌 그저 평범한 식재료들. 하지만 그 안에 가족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수는 문득 성우가 떠올랐다. 가슴 한편이 시큰했다. 석 달 동안 아들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다. 살아있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밤마다 말수는 성우를 위해 기도했다. 원망은 없었고 그저 건강하게 무사하게 살아주기만을 바랐다.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다. 민수가 문을 열러 나갔고 말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민수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형? 말순의 손이 멈췄다. 성우. 그 이름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설거지하던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져 싱크대에 떨어졌다. 물이 튀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다. 천천히 부엌을 나와 현관을 바라보니 그곳에 성우가 서 있었다. 말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눈앞의 사람이 정말 자신의 아들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성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핏기 없는 얼굴, 움푹 들어간 눈, 텁수룩한 수염, 헝클어진 머리. 옷은 구겨져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42의 나이에 60처럼 늙어 보였다. 엄마. 성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 한마디를 내뱉는 것도 힘겨워 보였다. 말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아들이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모든 것을 바쳤던 아들. 하지만 지금 그 아들은 부서진 사람이었다. 들어와. 민수가 형을 안으로 들였다. 성우는 비틀거리며 걸었다.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고개를 떨어뜨렸다. 등은 굽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말수는 천천히 다가갔다. 아들 앞에 섰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원망해야 할까, 위로해야 할까, 아니면 그저 안아줘야 할까? 엄마, 미안해요.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고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있었다. 엄마한테 너무 못된 짓 했어요. 엄마 집까지 날아가게 만들고 연락도 안 하고 정말 미안해요. 성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어깨가 들썩였다. 40대 중년 남자가 어머니 앞에서 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말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지만 결국 아들도 자신도 무너졌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원망은 없었다. 그저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것만으로 감사했다. 괜찮아.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살아서 돌아와줘서 그것만으로 고마워. 성우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더욱 격하게 울었다.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3달 동안 혼자 견뎌온 고통, 수치심, 절망. 모든 것이 눈물로 쏟아졌다. 미애가 조용히 따뜻한 차를 내왔다. 성우는 고개를 들어 미애를 봤다. 재수 씨 고마워요. 엄마 돌봐줘서. 괜찮아요, 아주버님. 가족이잖아요. 미애의 목소리는 잔잔했다. 성우는 그 말에 또 눈물을 흘렸다. 가족.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다. 자신은 가족을 저버렸는데 미애는 가족을 지켜줬다. 민수가 형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형, 씻고 와요. 옷도 갈아입고.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장실로 향했다. 뒷모습은 초라했다.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샤워 후 나온 성우는 민수의 옷을 입고 있었다. 조금 작았지만 깨끗했다. 얼굴에서 수염을 깎고 머리를 감으니 조금은 사람 같아 보였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생기가 없었다. 저녁 식사가 차려졌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밥상이었다. 성우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다. 밥을 한 숟가락 입에 넣자 눈물이 또 흘렀다. 맛있다. 정말 맛있어요. 얼마나 제대로 된 밥을 못 먹었을까. 말수는 가슴이 아팠다. 아들의 밥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줬다. 많이 먹어. 너무 말랐구나. 식사 후 성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회사가 부도난 후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집도 차도 신용도. 채권자들은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왔고 법적 소송도 여러 건 걸렸다. 지수는 차갑게 떠났고 아이들은 데려갔다. 성우는 친구의 고시원 방에 숨어 지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다.
하루에 4시간도 채 못 자며 버텼다. 엄마한테 연락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렸는데 성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말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런 생각하지 마. 넌 내 아들이야. 돈보다 내가 더 소중해. 성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고 울었다. 말순도 함께 울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손을 맞잡고 있었다.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형, 저희 집은 좁아서 형이랑 엄마 둘 다 계시기엔 너무 비좁을 것 같아요. 말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22평 전셋집에 이미 4식구가 빠듯하게 살고 있었다. 거기에 자신과 성우까지 더하면 6명.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현실적으로 힘들었다. 괜찮아. 나는 어떻게든. 성우가 말하려 했지만 미애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제가 아는 분이 계세요. 우리 동네에 빈집이 하나 있는데 주인이 해외에 계셔서 당분간 비어 있대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다음 날 미애는 지인에게 연락을 했다. 그 지인은 말순의 사정을 듣고 흔쾌히 집을 빌려주기로 했다. 관리비만 내면 된다고 했다. 집은 민순의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이었다. 오래됐지만 깨끗했고 방이 2개 있어 말순과 성우가 지내기에 충분했다. 일주일 후 말순과 성우는 그 집으로 이사했다. 민수와 미애, 아이들이 함께 짐을 날랐다. 짐은 많지 않았다. 이불 몇 채, 옷가방 2개, 그리고 몇 가지 생필품.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충분했다. 집안을 둘러보며 말수는 가슴이 뭉클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다. 오래된 벽지와 삐걱거리는 마루가 오히려 정겨웠다. 작은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엄마, 여기서 새로 시작해봐요. 성우가 말했다. 말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미애가 냉장고에 음식을 채워 넣었다. 쌀, 김치, 반찬들. 당분간 먹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준비했다. 어머님 부족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고맙다, 미애야. 정말 내가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지 몰라.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다. 미애는 시어머니를 꼭 안아줬다. 그 포옹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새 집에서 보내는 첫날, 말순과 성우는 작은 거실에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주인은 조용했고 창밖으로 부드러운 봄바람이 불어왔다. 엄마, 나 열심히 살게요. 다시는 엄마한테 짐이 안 되게. 성우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말순은 아들을 바라봤다. 초췌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짐이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잖아. 네. 돈이 아니라 진심이요. 미애가 보여준 것처럼.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성우는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다. 나이도 많고 신용불량자여서 구하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작은 물류회사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급여는 적었지만 정직한 일이었다. 매일 새벽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왔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편했다. 말수는 집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마당 한 구석에 상추와 고추를 심었다. 무릎을 꿇고 흙을 만지며 말수는 평화를 느꼈다. 이것이 진짜 삶이구나.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한. 주말마다 민순의 가족이 찾아왔고 아이들은 할머니의 텃밭을 구경하며 좋아했다. 미애는 반찬을 가져왔고 민수는 집안 고칠 곳을 손봤다. 성우도 함께 동생을 도왔다. 형제가 나란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말수는 눈물이 났다. 이것이 가족이구나. 한 달 후 성우는 첫 월급을 받았다.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땀 흘려번 돈이었다. 그는 그 돈으로 민순의 가족을 집으로 초대했다. 말순과 함께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다. 고기를 굽고 찌개를 끓이고 과일을 깎았다. 저녁 식사 때 말수는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모두 고마워. 특히 미애, 너한테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 미애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님. 말수는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고 깨달음의 눈물이었다. 진짜 행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힘들 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말수는 남편에게 속삭였다. 여보,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진짜 찾아야 했던 게 뭔지. 바람이 대답하듯 불어왔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인생꽃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